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는 시사성 테마는 개요하고 그다음에 기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테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말로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또는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보기 전에 제한 효소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제한 효소도 DNA 특정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는 효소죠. 쟤도 자르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사실 이렇게 명확한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한 효소보다 크리스퍼 캐스9는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용 분야도 훨씬 넓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고, 자, 제한 요소는 뭐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자, 제한 요소 보시면 제한 요소는 원래 이름이 Restriction Endonuclease입니다. 그러니까 엔도뉴클리에이즈, DNA를 자르는 핵산 분해 효소에는 엔도 타입하고 엑소 타입이 있죠. 엔도 타입은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버리는 거죠. 엑소 타입은 가운데를 못 자르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근데 제한 요소는 엔도 타입이라서 가운데를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서열만 인식해서 그 서열의 특정 위치만 자르죠. 자, 뭐 예시로서 제한 요소 이퀄1, NOT1, PVU2를 표시를 했는데, 제한 요소는 세균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한 요소의 역할은 세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페이지가 세균을 감염시켰을 때 DNA를 세균의 세포질로 집어넣게 되는데, 제한 효소가 그 페이지에 DNA를 잘라버려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세균 자체의 DNA도 제한 효소에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균 자신의 DNA는 메틸레이션을 시킵니다. DNA 군데군데 메틸 그룹을 붙이면 제한 요소가 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자신의 DNA는 메틸화를 시켜서 제한 요소가 못 자르게 하고, 외부에서 온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는 제한 요소가 자르도록 하는 일종의 면역 체계인 셈이죠. 그래서 세균들이 갖고 있는데 이름 붙이는 거는, 얘는 대장균에서 발견이 됐죠. 대장균 이콜라이, ECO 이콜라이의 대장균 중에 R타입에서 첫 번째로 발견된 제한 효소이기 때문에 이코R1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붙이고, 자, 제한 효소가 인식하는 부위는 요렇게, 이코R1은 요렇게 인식을 하는데, 특징이 펠린드로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5', 3', 5', 3'이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GAATTC. 반대로 이쪽에서 읽어도 GAATTC. 여기 서로 대칭이 됩니다. NOT1도 마찬가지죠. GCGG, CCGC, GCGG, CCGC. 이렇게 읽으나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서열을 펠린드로믹 서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회문 구조라는 말을 쓰죠. 이쪽에서 읽으나 이쪽에서 읽으나 똑같은 그런 서열만을 인식을 해서 특정 위치를 자릅니다. 저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나면 이퀄1의 경우 여기를 자르죠. 여기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들 간의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부분이죠. 그다음 여기는 수소 결합으로 이어져 있는데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런 말단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상부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죠. 그래서 점착 말단, 스티키 엔드라고 부릅니다. NOT1도 스티키 엔드가 형성이 되고, 근데 PVU2 같은 경우엔 평활 말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가운데를 잘라버리니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오버행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뭉툭한 말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한 요소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DNA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DNA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유전자 바깥쪽 여기하고 여기 서열을 알고 있어야 되죠. 서열을 알고 있으면 제한 요소 뭐가 여기 서열을 자를 수 있다 그러면 제한 요소를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그다음에 플라스미드 벡터가 있을 때 거기 잘라서 아까 유용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집어넣고 라이게이즈로 결합을 시켜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르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뭐 대표적인 제한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처럼 인식하는 서열이 펠린드로믹합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는 뭐 그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참고 내용이 있는데,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게 박테리오페이지죠.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한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테리오페이지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킬 때 박테리아의 표면에 막단백질이죠. 특정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박테리아 내부로 들어가는데, 수용체죠.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그 특정 수용체를 돌연변이를 계속시키면 박테리오페이지가 수용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일종의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페이지의 DNA를 인식해서 자르는 제한 요소, 리스틱션 엔자임이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크리스퍼 캐스 시스템입니다. 아까 이제 테마인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이죠. 뒤에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자, 그래서 그냥 요건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 자,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인데, 얘는 DNA 서열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인공적으로 크리스퍼 캐스9을 설계를 해서 원하는 서열 위치를 마음껏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 요소는 이코 R1이다. 그럼 여기만 자를 수 있는 거죠. 서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못 자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세균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생산한 회사에서 정제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걸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다른 서열을 못 자른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크리스퍼 캐스9은 자기가 디자인해서 원하는 서열 어디든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잠깐 보시면, 크리스퍼, 이제 여기 발음은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이 알파벳 E는 없습니다. 약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걸 기억하기가 힘든데 뒤쪽 세 개를 먼저 해석하시면 됩니다. SPR이죠. Short Palindromic Repeats. 짧은 회문 구조. 아까 보신 이쪽으로 읽어도 동일한 그런 짧은 회문 구조의 서열이 반복됩니다. 예, 그게 SPR이죠. 그래서 회문 구조 이렇게 반복됩니다. 근데 그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 서열 SPR이 모여 있습니다. 클러스터드. 그러니까 세균의 DNA 중에 특정 지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PR들은 그 SPR이 있으면 간격이 일정합니다. Regularly interspaced죠. SPR이 있고 SPR이 있으면 그 사이를 스페이서, 간격이라고 하는데 그 간격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크리스퍼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아까 펠린드로믹은 제안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읽어도 똑같은 게 펠린드로믹 회문 구조죠. 자, 캐스9은 크리스퍼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입니다. 크리스퍼에 관련된 단백질 중에 9번이죠. 예. 캐스9는 이거는 DNA를 분해하는 핵산 분해 효소입니다. 그리고 제한 효소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한 효소를 잠깐 보셨는데
제한 효소의 제한, restriction이란 말이 저는 이 한정된 서열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제한이라는 말이 붙은 줄 알았는데 캠벨의 표현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제한 효소는 세균을 감염시킨 박테리오페이지의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 효소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캠벨 얘기니까 맞겠죠. 예. 근데 캐스나인도 이제 DNA를 중간을 자르는 효소인데, 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테리아의 면역체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페이지의 기능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제한 효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실제로 자연계에 크리스퍼-캐스나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시면 크리스퍼-캐스나인을 인공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용하는 걸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유래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자, 아까 크리스퍼-캐스나인은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박테리아 세균이죠. 세균이 있는데 박테리오페이지에 의해서 감염됐습니다. 그럼 박테리오페이지가 자신의 DNA를 이렇게 내부로 세포질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사실 감염돼서 이 세균은 보통 죽게 되는데, 감염돼도 방어를 해서 살아남는 세균들이 있겠죠. 세균이 살아남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이 세균은 페이지 DNA를 일부를 잘라서 걔를 자신의 DNA에 끼워 넣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너 똑같은 놈 다시 나 감염시켜봐라. 내가 찾아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죠.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그 부분, 여기서 스페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페이서 3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보신 크리스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에다가 페이지 DNA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요 회색 부분이 아까 말한 SPR, Short Palindromic Repeat, 짧은 회문 구조의 반복이고, 이 SPR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규칙적인 간격을 만드는 게 스페이서인데, 이 스페이서가 사실 중요한 거죠. 예. 이 페이지가 누군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페이지의 DNA 일부를 잘라서 집어넣은 게 스페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균이 살아남아서 잘 살고 있다가 다시 같은 박테리오페이지가 다시 감염을 침투를 한 거죠.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이 크리스퍼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오페이지하고 같은 DNA 조각이죠. 아까 스페이서 3를 찾아내서 얘하고 캐스9이라는, 얘는 무시무시한 DNA 분해 효소죠. 캐스9을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키면 아까와 같은 박테리오페이지이기 때문에 요 짧은 DNA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죠. 페이지 DNA. 그래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딱 인식하게 되면 무서운 캐스9이 페이지 DNA,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를 잘라버립니다. 이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중가닥, 양쪽 가닥을 다 잘라버리면 이 DNA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복제도 못하고 나중에 다 분해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퍼-캐스9 또는 크리스퍼-캐스 시스템은 세균의 박테리오페이지에 대한 면역 체계죠. 예. 한번 침투한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를 조각을 잘 간직했다 같은 놈이 들어오면 찾아내서 잘라버리는 면역 체계입니다. 자, 아까하고 같은 그림이긴 한데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요게 이제 실제로는 뭐 사람의 DNA를 그린 것 같은데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라고 생각을 하죠. 아까
이 자르는 부분, 이 부분을 자세히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박테리오페이지의 조각을 크리스퍼에 넣어놨었죠. 다가 같은 박테리오페이지가 재침투하면 그 조각을 전사를 해서, 전사를 하면 RNA가 되겠죠. RNA 조각이 나오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되죠. 요거를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라고 하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 한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게 되죠. 처음에 들어왔던 박테리오페이지의 일부 조각이기 때문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캐스9이 박테리오페이지의 DNA를 찾아내서 자를 수 있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가이드 RNA라고 부릅니다. 안내해주는 가이드 RNA. 자, 근데 이번에는 박테리오페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크리스퍼 캐스9을 파악을 해서 원하는 DNA를 자를 때 얘기입니다. 뭐 사람의 DNA라고 하죠. 이번에는 사람의 DNA의 어떤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캐스9 단백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 가이드 RNA를 준비를 하는데, 사람의 DNA에서 자르고 싶은 특정 부위에 상보적인 서열을 붙여서 RNA를 합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 사람의 DNA를 찾아가서 얘가 그 부위를 잘라주게 되죠. 그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퍼 캐스9이고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앞에 제한 효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원하는 서열을 어디든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DNA 서열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시스템을 전에도 개발을 해 왔습니다. 제한 효소 이후에 원하는 서열을 맘대로 정해서 자르기 위한 들 개발을 했는데, 전에는 가이드 단백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 가이드 부분이 RNA가 아니고 단백질을 사용을 했는데, 단백질을 갖고 이 특정 DNA 서열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RNA는 서열만 맞추면 바로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쉽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혁신적인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퍼 캐스9의 기능을 이용해서 유전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집 부분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잘리는 부분이죠. 캐스9, DNA를 자르는 이 무시무시한 효소는 DNA를 인식하면 가이드 RNA가 DNA 서열을 찾아주면 양쪽 DNA 가닥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요 그림이죠. 사람의 DNA인데 특정 위치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면 이제 사람의 세포는 DNA가 잘리면 리페어 시스템, 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련된 효소들이 가서 DNA를 다시 붙여줍니다. 리페어 시스템이 작용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리페어 시스템 효소들이 가서 얘를 붙여줍니다. 근데 정확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임의로 여기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를 붙이거나 아니면 몇 개를 잘라버리고 붙입니다. 붙이긴 붙이는데 지 멋대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페어 시스템이 여기에 작용하게 되면 여기 유전자 서열이 달라지니까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좋은 점이 이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전사 및 번역, 그러니까 발현해서 단백질을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DNA 중에 특정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크리스퍼 캐스9으로 서열을 찾아내서 그 유전자의 중간을 잘라버리게 되면 이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세포의 표현형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나타나겠죠. 뭐 세포가
노란색 물질을 생성했는데 갑자기 생성 못했다. 그럼 그 물질이거나 그래서 이 유전자 역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법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번은 이제 사람의 DNA가 양쪽 바닥이 잘려 있는 상태에서 유전자 리페어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붙여주는데 인공적으로 주형 DNA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형 DNA를 여기 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용액 속에, 세포 속에 넣어주게 되면 리페어 시스템이 여기를 붙이면서 얘를 표준을 해서 얘를 참고해서 얘의 상보적인 서열을 갖다 붙입니다. 이 주형 DNA는 내가 원하는 서열을 만들어서 그냥 세포 안에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잘랐던 크리스퍼-캐스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랐던 그 부위의 서열을 내가 원하는 서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서열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얘는 특정 사람의 DNA가 있으면 특정 위치를 자르고 그 주변 서열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주기 때문에 유전자를 내가 서열을 편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요 기술만 요 부분만 해도 주형 DNA를 내가 넣어주지 않은 경우에도 원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법인데 내가 원하는 DNA의 특정 위치에 특정 서열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크리스퍼-캐스9을 인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리스퍼-캐스9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또 뭐 새로 개발되는 응용 분야들이 있을 거고.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크리스퍼-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을 유전자 재조합하고 비교를 하면 유전자 재조합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제한 요소로 자르고 근데 정확히 유전자에 딱 맞게 자를 수가 없죠. 제한 요소로 자를 수 있는 서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를 자릅니다. 그러면 원하는 유전자 외에 서열들이 좀 추가가 되죠. 걔를 플라스미드 벡터에 결합하고 그러면 그걸 다시 세포로 넣어줬을 때 내가 원하는 유전자 외에 원하지 않는 플라스미드 벡터의 서열까지 포함해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크리스퍼-캐스9은 그냥 내가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서열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전자들이 추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보다도 상당히 뛰어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응용 분야를 보시면 유전자 세포 또는 개체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주형 DNA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내가 자른 부위 근처의 서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질을 부여하거나 뭐 기존의 단백질보다 더 뛰어난 특성을 갖는 단백질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유전자의 기능 연구는 아까 이 좌측편이죠. 주형 DNA를 내가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그 유전자의 기능이 파괴되기 때문에 유전자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전자 치료 부분이 여기 내용은 이제 캠벨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거고요. 자, 유전자 치료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유전병이 있는 환자의 세포를 추출해서 뭐 유전자 3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럼 3개를 편집해서 정상 서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걸 다시 환자 몸에 투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수세포가 중요한데 골수세포는 평생 이 뼈의 내부에 골수에 존재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죠. 일생 동안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증식합니다.
골수세포에는 혈구세포나 면역세포를 생성한 줄기세포가 포함된다. 뭐 혈구세포의 경우는 조혈모세포, 적혈구, 백혈구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존재하죠. 골수세포죠.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를 할 때는 이 골수세포가 첫 번째 타겟입니다. 골수세포를 추출을 해서 거기에 잘못된 DNA 서열을 고친 다음에 배양을 해서 그 세포들 양을 늘리고 다시 골수에 집어넣어주면 정상적인 DNA를 갖고 있는 골수세포들이 늘어나면 유전병이 완화되겠죠. 예. 자, SCID,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얘는 영화를 보시면, 태어난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동안 이렇게 비닐로 된 방에서 생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거기, 최근은 아니구나.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블레이드 러너에도 그런 주인공의 딸? 하여튼, 주인공에 해당하는 여성이 혼자만 있는, 멸균이 된 비닐이었나? 유리로 된 공간에서 생활하죠. 그래서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은, 감염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생활하는 아주 심각한 유전병이죠. DNA에 문제가 있어서 SCID가 생기는데, 초기에는 이걸 치료를 할 때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수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골수세포의 DNA가 비정상이겠죠. 그 DNA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상 DNA를 합성을 한 다음에 그걸 레트로바이러스에 끼워 넣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특성이 자신의 RNA를 숙주세포에 집어넣은 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효소를 사용을 해서 상보적인 DNA를 만들고 DNA를 이중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숙주에 염색체 DNA에다 끼워 넣는 특성이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정상 DNA를 RNA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레트로바이러스를 결합시킨 다음에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환자의 골수세포를 추출해서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시킵니다. 그럼 레트로바이러스가 상보적인 DNA를 만든 다음에 이 골수세포의 DNA를 치환시켜서 정상 DNA를 만들죠. 그걸 정상 DNA를 가진 골수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양을 늘린 다음에 환자의 골수에 다시 집어넣게 되면 환자가 유전병이 완화되죠.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뭐 절반의 좀 성공을 했는데 일부가 백혈병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좀 위험하죠. 뭐 정확히 정상 DNA를 끼워 넣는다기보다는 좀 거칠게 끼워 넣죠. 그러면서 다른 DNA 서열들을 건드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백혈병이 발생해서 좀 위험한 치료법이죠. 근데 크리스퍼르-캐스나인의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모르겠고, 아무래도 레트로바이러스보다 부작용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낫형 적혈구 빈혈증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얘는 DNA 서열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정상 DNA 서열로 바꿔주는 연구를 하고 있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다 암의 경우도 유전자가 DNA가 잘못된 경우죠.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SCID나 시클셀 어니미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유전병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이 되고 있죠. 자, 질병의 연구 부분은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HIV죠.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법을 연구하기는 힘듭니다. 사람 몸에 직접 이 크리스퍼르-캐스나인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에이즈에 대해서, HIV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 몸에서 세포를 떼어내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거죠. 그 인간 세포에다가 HIV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잘라버릴 수 있는 크리스퍼르-캐스나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아까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간 세포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냥 인간 세포에다 HIV 바이러스를 더해주면 감염이 되는데 이 크리스퍼르 캐스9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인간 세포의 경우는 HIV가 감염이 돼서 HIV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HIV가 감염이 돼서 얘가 레트로바이러스죠. 그래서 자신의 RNA에 상보적인 DNA를 만들어서 인간 세포의 염색체 DNA에다 그걸 끼워 넣어버리는데 그걸 프로바이러스 상태라고 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성인데 그래서 숙주세포의 DNA에 들어가 있다가 잠복기죠.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되면 이제 전사 등을 통해서 발현돼서 이제 많은 자손 바이러스들을 만들고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숙주세포의 DNA에 끼어 들어가 있는 상태가 프로바이러스 시기인데 이 상태는 골치 아픈 게 숙주세포가 자신의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DNA가 내 DNA인지 외부 바이러스의 DNA인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가진 인간세포의 경우는 잠복해 있는 그 인간세포의 염색체 DNA에 끼어 들어가 있는 그 HIV 바이러스도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내용이죠. 네, 일단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핵심이고 응용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이슈는 있는데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죠.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공학 기술을 빠르게 변화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벌써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공학에서는 이제 사람의 유전병을 치료를 하고 싶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사람의 유전병을 치료를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비윤리적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리적 이슈가 좀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퍼 캐스9이 워낙 기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간의 체세포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 아까 뭐 유전병이 있을 때 골수세포를 추출해서 DNA를 교정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도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게 생식세포를 유전자에 편집을 하는 거죠. 특히 수정란이나 배아를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거는 사실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임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적 이슈가 크죠.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을 개발한 사람들은 수정란이나 배아에 이 기술 적용하는 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문제가 나타났죠. 2018년에 중국의 연구자가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그 배아에다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의 부친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었죠. 근데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았고 범죄 행위죠. 임상법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죠.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를 제안했다. 예.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의 단점, 장점만 쭉 나와 있어서 단점은 완벽할 수는 없죠. 표적이 아닌 DNA에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서열을 정확하게 했지만 서열하고 거의 유사한 서열이 다른 DNA 부위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못 건드릴 수도 있죠. 근데 정확도가 기존의 방식보다 더 높고 불필요한 DNA들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100% 완벽하다고 믿을 수는 없겠죠. 크리스퍼 캐스9이 2020년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때문에도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네. 자, 다음
시사성 테마 두 번째로 코로나하고 크리스퍼 캐스9 보셨고,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입니다. 차세대 서열 분석은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서열 분석은 생물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물학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하고 최초의 서열 분석은 쌩어라는 과학자가 1970 몇 년이네요. 그때 개발하고 한 80년도 중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1세대 서열 분석 방식이죠. 그래서 서열 분석이 개발됐기 때문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 사람의 유전자 전체, DNA 전체 서열을 분석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거의 10년 만에 끝났죠. 근데 여기 2005년, 2000년대 초반이죠.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그 서열 분석 기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1년이네요. 3세대 서열 분석 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서열 분석 기기가 이런 형태인데 사이즈가 최근 사진은 USB로 연결하고 이 정도 사이즈? 예, 이 정도 사이즈로 작아졌습니다. 사이즈도 작아졌고 뭐 인간의 세포의 DNA 전체를 24시간 이내에 서열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제 4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2세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거고, 이유는 캠벨의 이 부분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세대도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냥 텍스트 몇 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 정도 2011년 정도 시기면 이거는 사실 특허가 걸릴 수도 있고, 뭐 기업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기업들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보를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시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캠벨에도 3세대 이상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고, 2세대 내용이 이제 꼼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시험에서는 당연히 3세대 이상은 나오기가 힘들죠. 예, 2세대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차세대 서열 분석이고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1세대 서열 분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쌩어란 과학자의 다이디옥시 메소드죠. 1970년대고. 이 부분은 뭐 기본 강의 등에서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썼죠. 자, DATP입니다. DNA 서열 ATGC 중에 이제 아데닌을 예시로 보면 이쪽 부분이 베이스 염기 아데닌이고, 이쪽 부분이 디옥시라이보스 5탄당이죠. 그다음에 인산기 3개. 이게 DNA 중합을 할 때 원재료죠. 디옥시라는 건 제거되다 산소죠. 산소가 하나 제거된 건데, RNA 뉴클레오타이드와 비교해서 RNA의 경우는 2' 탄소죠. 여기 탄소에 OH가 붙어 있죠. 근데 DNA의 경우는 요 O가 없어지고 그냥 H 수소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디옥시아데닌 트라이포스페이트죠. 2'에 H고, 유기 물질에서는 이제 탄소나 수소는 잘 표시를 안 하니까 H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게 DNA 중합할 때 원재료죠. PCR에서도 쓰고. 근데 쌩어는 다이디옥시, 디옥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여기 3번 3' 카본의 OH를 디옥시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산소가 제거되면 수소가 되죠. 그래서 2번에도 수소가 붙어 있고 3번에도 수소가 붙어 있는 이 형태가 다이디옥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얘가 중합되면 이쪽 5' 카본에서 3' 카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3'의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5'의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겠죠. 인산기가 2개 떨어지고 인산기가 여기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5', 3', 5, 3'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얘는 OH 대신 H가 있기 때문에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못하죠. 그래서 쭉 결합하다가 얘가 붙게 되면 다음 결합을 못하고 끊어지게 되죠. 중합이 더 진행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쌩어가 사용한 다이디옥시 메소드를 보시면 DNA 중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목적 DNA, 이 서열을 알고 싶은 목적 DNA 단일 가닥으로 넣고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DNA를 붙여서 DNA 중합을 할 건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무조건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네, 허공에다가 뭘 붙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합성되고 있던 3' OH가 있어야지 거기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해서 넣어주고, 원재료를 넣어줘야 되죠. 아까 뭐죠? DATP부터 DTTP, DGTP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걸 튜브를 4개를 준비한 다음에 4개에다 다 동일하게 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다이디옥시, 그러니까 산소가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 OH가 다 제거되고 수소만 붙어 있는 다이디옥시 DDATP, DDTTP, GTP, CTP를 넣어주는데 얘는 튜브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1번 튜브에는 ATP에는 TTP, GTP, CTP만 각각 넣어줍니다. 그럼 4번째 튜브 DDCTP가 들어간 4번째 튜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죠. 서열을 알고 싶은 DNA 단일 가닥이 있고 프라이머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면 여기 DNA 중합 효소가 있고 DNTP 원재료가 있으니까 T의 상보적인 A를 붙여주죠. 그 다음에 C의 상보적인 G를 또 붙여주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G의 상보적인 C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고 계속 이어져서 G의 상보적인 G가 붙고 이렇게 계속 중합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얘는 원재료인 DNTP 외에도 여기 DDCTP가 들어가 있죠. C가 G의 상보적인 C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DCTP가 결합하면 중합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DDCTP가 결합하면 3' 카본에 OH가 아니라 H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지 못하죠.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원재료인 DNTP와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어도 더 이상 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점에 DCTP가 결합하느냐 DDCTP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중합이 더 계속되느냐 멈추느냐 결정이 되죠. 근데 DDCTP가 결합한 애들은 여기서 중합이 멈추고 그대로 있겠죠. DCTP가 결합한 애들은 계속 쭉 중합하다가 다시 이 시점에 DDCTP, 다이디옥시TP가 들어가면 중합이 멈춥니다. 중합할 수 있는 애들은 계속 길어지는데 여기 멈춘 애들은 그냥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7인 DNA와 14인 DNA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17인 DN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전기운동을 하게 되면 7, 14, 17 요 굵은 밴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4개의 튜브를 다 4개의 튜브를 다 중합을 쭉 시킨 다음에 각각을 4줄로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4개 중에 하나씩만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걸 쭉 읽게 되면 서열이 나타나고 서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쌩어가 사용한 다이디옥시 메소드죠. 좀 천재적이죠. 그 중합을 방해해서 중간에 중합이 더 이상 못 일어나게 해서 서열 시퀀싱, 서열 분석을 한 방식이죠. 근데 그 이후에 저렇게 튜브 4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 개발됐고 간단합니다. 사용된 다이디옥시 CTP, ATP, GTP에다가 각각 다른 색깔을 내는 형광물질을 붙입니다.
그거를 아까 다이디옥시 메소드하고 똑같은데 그냥 한 개의 튜브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예. DNA, 주형 DNA, 프라이머, 그다음에 폴리머레이즈, 그다음에 원재료인 DNTP를 넣고, 그다음에 DDNTP의 경우는 네 가지를 다 넣어주는데 각각 형광 물질이 다르고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그걸 집어넣고 한 튜브 내에 다 집어넣고 중합을 쭉 시켜버리게 되면 예,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멈춘 이 DNA 절편마다 색깔이 다르죠. 그거를 이렇게 캐필러리 전기 영동하고 비슷합니다. 관에다가 젤에다가 이렇게 영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 형광을 검출기로 읽어서 컴퓨터로 서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화해서 1개의 튜브에서 서열 분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세대는 그렇고, 이제 형광법까지 개발이 돼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 왔죠. 뭐, 서열 분석 기기입니다. 시퀀싱 기계들 더 발전된 거고, 최근에 나온 기계는 굉장히 소형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죠. 차세대의 서열 분석입니다.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고 2세대, 정확히는 2세대죠. 2000년대 초반, 뭐 2005년 정도였나요? 예. 얘는 굉장히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에 생화의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DDNTP를 사용을 해서 중합이 멈추도록 해서 서열 분석을 한 거고, 얘는 원리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냥 계속 중합을 시킵니다. 계속 중합을 시켜서 서열 분석을 하는데, 사람의 DNA를 서열 분석한다고 하죠. 그럼 사람 세포에서 DNA를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자른 다음에 한 3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그 DNA 프래그먼트 절편들만 꺼내서 그것들만 사용을 합니다. 3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DNA 이중 가닥을 여기 비드가 들어있는 물방울에다 넣어줍니다. 실제로 작은 튜브에다 넣겠죠. 비드는 이 DNA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워싱을 해주는데 DNA가 같이 워싱돼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드에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비드는 염주죠. 그 스님들이 사용하는 염주 알이죠. 구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아까 요 DNA를 PCR 같은 방법을 써서 대량으로 증폭을 합니다. 동일한 DNA를 100만 카피였나?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100만 카피네요. 예. 100만 배 정도로 동일한 서열을 갖는 DNA들을 만든 다음에 단일 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이 단일 가닥을 여기 비드에다 붙여줍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합을 하는데 DNA 폴리머레이즈 중합 효소를 넣어주고, 자, 여기 비드에 고정된 DNA가 고정된 모습을 보시면 단일 가닥으로 고정을 하는데 비드 쪽이 5', 그쪽이 3'. 그 다음에 프라이머도 넣어줍니다. DNA 폴리머레이즈는 무조건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RNA 폴리머레이즈는 프라이머가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머가 이쪽 3' 쪽에 부착이 되죠. 근데 요게 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된 거를 웰이 많은 플레이트 판이라고 하는데, 요게 오목한 웰들이 있는데 실제로 200만 개인가? 이 오목한 웰이 200만 개가 있는 플레이트가 제품화되어 있겠죠. 거기에다가 각각 기계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웰의 그림이고, 예, 이 상태에서 ATGC, DNTP죠. DNTP를 순서대로 이 웰에 다 넣어줍니다. 이게 웰이 200만 개면 200만 개 동시에 기계가 동시에 분주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200만 개 웰 중에서 하나의 웰에서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웰인데, 자, 서열을 알고 싶은, 아까 300 베이스 페어 정도였죠. 그 중에 일부겠죠. 일부 서열이 있고, 서열 분석 대상이죠. 프라이머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붙어야 되는 뉴클리오타이드가 A죠. DATP. T이기 때문에 A가 붙죠. 붙으면, 얘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기 3개가 붙어 있는데,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가고 결합하죠. 그걸 PPI, 무기 인산이 되죠. 인산이 유기물에 안 붙어 있고 떨어지면 무기 인산이 되는데, 인산 2개고, I가 인올거닉, 무기란 뜻이죠. 무기 인산 PPI로 떨어져 나가면 얘가 떨어지는 순간 형광을 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PPI가 그냥 분리된다고 형광이 나오진 않는데, 이 용액 속에다가 PPI가 떨어져 나오면 바로 결합해서 형광을 띨 수 있는 물질을 미리 넣어두면 되죠. PPI가 떨어지는 순간 번쩍하고 형광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검출기가 잃는 거죠. 자, 다음번에 200만 개 웰이 있는 멀티 웰 플레이트 전체에다가 이번에는 ATGC 중에 A를 워싱을 해서 씻어버려야 되겠죠. 200만 개 중에 A가 붙는 웰도 있고 안 붙는 웰도 있겠죠. 어찌됐든 형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다 씻어서 없앱니다. 물론 여기 DNA하고 프라이머 같은 건 다 남아 있어야 되죠. DATP를 씻어내주고 이번에는 DTTP를 200만 개 웰에다 각각 분주를 해줍니다. 하나의 웰에서 여기는 지금 G이기 때문에 C가 붙어야 되는데 DTTP는 못 붙죠. 그래서 PPI가 떨어져 나오지 않고 얘는 형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200만 개 멀티웰 플레이트에다가 DGTP를 동시에 분주해 주죠. 아까 DTTP는 워싱해서 씻어버렸죠. 분주해 주면 얘는 또 못 붙죠. 근데 그 다음에 워싱 해주고 DCTP를 전체 분주해 줬을 때 C가 붙으면 결합이 되면서 PPI가 떨어져 나오고 형광이 반짝하고 형광이 일어나고 검출기가 기록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200만 개의 웰에서 동시에 각각 다음 서열이 뭔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 서열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설명들을 쭉 기재를 했고요. 자, 근데 사람의 DNA를 분석한다고 하면 사람의 DNA는 약 30억 베이스 페어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46개면 염색체 하나당 대충 7천만 개, 7천만이나 1억이 좀 안 되죠. 7, 8천만 BP의 DNA가 염색체 하나를 구성하죠. 그걸 7천만, 8천만짜리를 이렇게 웰 하나에 넣고 서열 분석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라서 300 베이스 페어짜리만 쓰죠. 이유는 너무 길면 중간에 데이터 오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얘는 하이스루풋으로 하는 겁니다. 200만 개 멀티플레이트 웰에다가 잘라서 각각을 다 읽는 겁니다. 근데 300개로 자르면 서열이 중간중간에만 나오니까 전체 염색체의 서열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무작위적으로 잘렸는데 300 베이스 페어의 서열을 분석하는데 300 베이스 페어, 300 베이스 페어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얘도 300, 얘도 300인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겹치니까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읽어서 다 서로 짜맞춥니다. 연결을 해서 전체 염색체의 8천만 베이스 페어의 서열을 다 결합시키게 되죠. 옛날에 생어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소규모 실험실에서 아직도 하긴 한다. 별로 중요하진 않네요. 자, 어찌됐든 이 2세대 방식은 생어는 중합을 방해해서 서열을 찾아냈지만 얘는 그냥 원리는 간단합니다. 서열을 다 중합을 해서 중합되면 PPI가 떨어져 나오면서 형광
뛰는 것을 보고 찾아내는 겁니다. 서열을 찾아내는 건데, 대신 하이스루풋으로 300베이스 페어로 긴 염색체 DNA를 자른 다음에 하이스루풋으로 기계로 동시에 돌리는 방식인 거죠. 빠르게. 예. 그래서 여기 차세대 서열 분석의 별명은 Sequencing by Synthesis, 합성, DNA 합성에 의한 서열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의 핵심이고, 세 번째로 3세대 서열 분석은 캠벨에 약간 그 텍스트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2015년에 최초 상용화됐고 최근 기술이죠. 얘는 2세대 서열 분석은 자른 다음에 하이스풋으로 기계로 빠르게 돌려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인데, 얘는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뭐 사람의 염색체면 뭐 8천만 1억이 조금 안 되는 베이스 페어의 DNA를 그냥 사용하는데 단일 가닥을 사용하죠. 얘를 생체막, 뭐 세포막과 같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생체막에 작은 구멍을 통과시키는데 생체막에다 전류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일 가닥 DNA가 구멍을 통과할 때 그 서열이 염기가 A냐, T냐, G냐, C냐에 따라서 전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거를 검출기로 읽어서 뭐 컴퓨터로 기록을 하는 거죠. 구멍은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나노포어라고 불리는데, DNA가 이중가닥일 때 직경이 2.0 나노미터 정도 되죠. 그래서 나노 단위입니다. 나노포어는 통로 단백질 채널 프로틴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3세대, 2세대도 마찬가지고, 더 개선된 서열 분석법도 마찬가지고, 시퀀싱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법의학, 범인식별이나 이거는 범죄 현장에 나와 있는 DNA를 뭐 하루 만에 그 서열 분석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의학은 그 한 사람마다 DNA 서열이 다르죠. 그 사람의 DNA 서열을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유전병을 찾아내거나 뭐 아니면 어떤 특정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개인 맞춤 의학 같은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학, 진화학, 전에는 분류를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그 생물의 DNA를 다 분석을 해서 DNA 서열을 분석을 해서 분류학상, 진화학상 어디에 위치하는데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죠. 기초생물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핵심은 생어 다이디옥시 메소드는 한번 보셔야 되고, 예, 2세대 서열 분석법이 핵심이고,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의 특성은, 긴 염색체를 그냥 사용하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오류도 많이 발생할 테니까 짧게 자른 다음에 동시에 하이스루풋으로 200만 개의 멀티웰, 200만 개의 웰을 갖고 있는 멀티웰 플레이트에다가 기계로 동시에 서열 분석을 해서 병렬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생어는 중합을 방해해서 서열을 찾아냈지만 얘는 중합을 계속하면서 서열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런 특성하고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휴식하시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